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LSTM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LSTM에 이르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에 먼저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이 인공지능의 효시가 되는 논문인데요. 여기서 주장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모든 출력을 0과 1로 이진법 개념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어떤 기준을 넘어가면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를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입력이 작은 경우에는 0을 출력을 하도록 그런 개념으로 모델링을 했고, 그래프 상으로는 이런 스텝 펑션, 계단 함수의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작은 경우에는 무조건 출력은 0이 되고, 그리고 기준값을 넘는 입력이 들어가면 무조건 1이 되는 출력으로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학적으로 이 0이 되는 이 지점에서 불연속이 생기면서 미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나오는 백프로퍼게이션 할 때 이 함수를 적용을 하면은 함수가 중간에서 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논리적인 수학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1986년이 될 때까지 거의 30년 동안 이 개념은 좋았지만은 더 이상 실용적인 결과를 낼 수가 없어서 정체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1986년도에 5차 역전파라고 하는 개념이 개발되어서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기념적인 논문이 되고요. 그리고 백프로퍼게이션이 나온 뒤에야 이제 의미 있는 RNN이 1990년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R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속적인 입력을 읽어들을 수 있게 되었고, 하지만은 RNN 같은 경우에도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997년도에 LSTM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LSTM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LSTM이 나오게 된 이유, 즉 RNN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RNN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RNN의 알고리즘 전체 구조도입니다. RNN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HT-1이라고 하는 시퀀스에 있어서의 이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을 그냥 그대로 누적한다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XT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이제 연속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 XT 현재가 세 번째 시퀀스 3이라고 한다면은 3이 들어갈 때 HT-1, 즉 이전은 1, 2가 같이 담겨 있는 과거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입력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묶어서 요거를 그냥 다 변환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 새로운 정보를 만든 다음 이 녀석을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결과로 출력을 해내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RNN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생소할 수가 있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좌측 상단 같은 경우에는 그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 2, 3, 4가 있고 5가 있는데, 이 말은 입력값이 1, 2, 3, 4로 들어올 때 출력값을 5로 맞출 수 있도록 이 RNN 구조를 만들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 하에서 만약에 그 실행을 한다고 하면 1, 2, 3, 4가 이제 순차적으로 입력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루프를 도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듈로서 이제 살펴본다면은 이쪽 부분이 이제 그 입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한 부분을 정교화시켜서 임베딩 벡터로 이제 만든 다음에, 임베딩 벡터라고 한다는 거는 1이라고 하는 거를,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벡터 형태로 쪼개서 표현을 더 풍부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이전값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로서 이전값을 현재 입력값 x와 함께 합치는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이제 그 본격적인 그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제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RNN 같은 경우에는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전체가 담긴 이 값을 변형을 해서 새로운 HT, 새로운 현재 값으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고, 요게 1, 2, 3까지 반복을 하게 되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 루프인 4가 오면은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여기서 이제 그 뱉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4가 왔다고 치면 이 4 안에는, 4가 담긴 HT 안에는 1, 2, 3, 4가 전부 포함된 입력이 있기 때문에 이 HT 안에는 모든 입력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담겨진 입력을 적절하게 변형을 해서 타겟 값인 5를 맞추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실제로 실행을 하면 어떤 그 동작을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이 돌아갔고 지금은 2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2가 돌아서 HT가 적용이 되었고, 3이 들어와서 3이 이제 반영이 되었고, 마지막 최종적인 4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프리딕션 예측값이 0.62로 나옵니다. 원래는 5가 나와야 되는데 0.62가 나왔다는 것은 에러가 얘만큼 크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틀리냐면은 그 학습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이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여기서 25번만 돌고,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25번만으로 학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가중치 값들과 이런 바이어스 값들, 이런 값들이, 그리고 임베딩 벡터의 가중치 벡터, 이런 것들이 그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습이 된 후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새로운 가중치 값으로, 학습된 가중치 값으로 다시 한번 루프를 돌게 됩니다. 3이 돌았고요. 이제 최종 4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번째가 돌았을 때 HT, 그때까지의 모든 정보가 담긴 값을 변형을 해서 출력을 하면은 이번에는 그 4.96이라고 하는, 즉 반올림했을 때 5에 이제 정확하게 맞는 그런 이제 예측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RNN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 보면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경우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RNN의 입력이 복수로 들어올 때, 배치로 들어올 때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뮬레이션 모양에서 그 의미하는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입력 배치가 있습니다. 배치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는 한 줄만 넣었지만 지금은 세 줄을 넣겠다는 말입니다. 1이 들어가고 1000이 들어가고 2000이 들어가고 3000이 들어갔을 때 타겟으로는 1, 2, 3이 나오게 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로직을 입력과 그 출력의 로직을 살펴보면은 직관적으로 제일 첫 번째 숫자를 출력을 하라는 말이 됩니다. 시퀀스에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숫자를 출력을 하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도 마찬가지로 인풋 단이 있는 것이고 이 인풋 단이 시퀀스가 이렇게 됩니다. 1, 2, 3이 한 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000이 들어가고 00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퀀스 한 번에 대해서 요 녀석들이 루프를 이제 돌게 되는 것입니다. 루프를 돌 때 1, 2, 3을 그냥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베딩 벡터화 시켜서 숫자를 벡터화 시켜서 넣게 되는 것이고 요 히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현재 정보를 합해서 요렇게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퀀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히든 스테이트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누적되어서 값이 여기에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학습하는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고 F폭이 늘어나면서 로스 값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로스 값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시행 횟수가 학습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로스 값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0으로 가다가 기준값을 넘어가면 기준값보다 작게 되면 이제 학습은 종료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스 값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가서 다시 RNN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중치라든지 기타 그 변수의 값들이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학습된 값으로 지금 로직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퀀스가 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퀀스가 이제 들어갔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수행이 되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 HT 안에는 이 앞에 시퀀스의 값이 누적되어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값을 기반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측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보시면은 1.01, 2.07, 2.92로 반올림하면은 1, 2, 3이 나오게 그렇게 그 RNN이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게 시퀀스가 짧았을 때는 이 RNN이 제대로 예측이 된다. 신경망이 제대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그 입력 그 배치의 값을 바꾸어서 새롭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의 경우보다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시퀀스가 길어졌습니다. 아까는 이제 000까지 해서 입력이 시퀀스를 따지면 4개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10개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이 늘어났을 때, 길어졌을 때 우리 로직에 의하면은 직관적으로 제일 첫 번째 값을 읽어드리면 되는 로직인데 첫 번째 값을 이제 RNN이 읽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길게 한번 입력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학습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학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모양을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앱복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로스가 한번 내려가고 난 뒤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0.03701로 해서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값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F폭이 아무리 늘어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학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학습이 되려면은 로스가 계속 줄어들어서 0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로스가 계속 유지되면서 같은 값을 가지면서 시간만 계속 걸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학습이 안 됩니다. 학습이 안 되고 그러면은 그 모델의 가중치도 그 정확한 값으로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모델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모델을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가 길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진행시켜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퀀스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시퀀스에서 결과를 이제 출력을 했는데 보시면은 예측값에 변화가 없습니다. 2로 해서 값에 변화 없이 틀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퀀스가 길 때는 RNN이 학습을 못하고 그 결과 그 타겟 값을 맞춰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RNN에서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수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RNN에서 시퀀스별로 학습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xk-1, xk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입력하는 값이 되는 것이고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그 연속된 숫자가 입력이 된다고 한다면은 요때는 이게 1이 되는 것이고 2라는 값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9라는 값이 들어가고 여기서는 10이 들어가서 RNN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래프 모형이고요. 여기에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토탈 에러를 각 가중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이 가중치 값을 줄여야 되느냐 늘려야 되느냐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RNN의 특징은 이 시퀀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때의 토탈 에러는 각 시퀀스 별 에러의 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식으로는 시그마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1과 스타트 포인트를 1, 엔드 포인트를 t라고 해서 전체 시퀀스를 여기서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식을 전개할 때 수식의 전개를 위해서 에러를 다시 히든 스테이트로 바라보는 히든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체인 룰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은 에러를 히든 스테이트로 바라보고 또한 히든 스테이트를 가중치로 바라보는 이렇게 식이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되면서 요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을 별개로 전개시켜서 전체 값을 한번 유도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수식의 전개를 위해서 이제 다음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다음 부분에서는 먼저 HJ라고 하는 히든 스테이트를 먼저 정의를 이제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 녀석을 가지고 체인 룰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요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가 어떻게 정의되는가 수식에서 요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수식으로 정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히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HJ 현재 관점에서 K를 J라고 한다면 현재 관점에서 히든 스테이트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요 부분이 RNN을 정의하는 RNN의 정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RNN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정보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현재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입력에 과거의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 정보는 XJ라고 하는 게 현재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입력을 합해서 활성화 함수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는 수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 수식의 전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이 RNN의 정의 부분을 netj라는 이름으로 치환을 해서 식을 전개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netj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부분 hj-1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적용을 하면은 HJ라고 하는 히든 스테이트는 F의 netj라고 하는 간단한 형태로 표현을 해서 수식을 전개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식을 왜 이제 구하냐면은 요 다음 단계에서 요 식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요거를 계산을 이제 해 놓는 것입니다. HJ라고 하는 거는 이 포인트, 한 포인트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말을 하는 것이고, J-1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앞 단계의 히든 스테이트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현재의 히든 스테이트를 앞에 히든 스테이트 관점에서 편미분을 하면,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또다시 체인 룰을 적용을 해서 넷제를 중간에 넣어서 넷제의 관점에서 분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에서 정의된 이 HJ라고 하는 것과 넷제라고 하는 이 함수의 관계를 바라볼 때, 수식의 관계를 바라볼 때 HJ를 넷J로 미분을 하게 된다는 것은 수식으로는 그냥 요렇게 미분을 한다. 이 함수를 요거를 요 f가 들어가는 이 식을 넷째로 미분을 하는 요 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체인 룰에 보면은 넷째를 hj-1으로 편미분한다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요거를 hj-1의 함수로 바라보고 요거를 가지고 편미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수가 되어서 소거가 되고, 그래서 편미분한 결과는 W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식에서 체인 룰의 앞에 식은 F- 미분 형태, 활성화 함수를 미분하는 형태가 나오는 것이고, 이 뒤의 식은 그냥 미분해서 편미분하기 때문에 W가 나오게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히든 스테이트를 앞과 뒤로 바라보면 앞과 현재를 요 바로 앞 단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활성화 함수를 미분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식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이 적혀졌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제일 첫 번째 유도했던 토탈 에러를 가중치로 바라볼 때 요거를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서 체인 룰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에러를 가중치로 직접 보지 않고 히든 스테이트로 바라볼 때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요것은 여기에서도 마치 그 연속된 체인 룰을 이제 적용을 해서 결국에는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거슬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슬러 갈 때 체인 룰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수학 공식상 요 사이에는 곱하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곱한다는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연속적으로 뭐 10이면은 10, 9, 8, 7, 6, 5, 4, 3, 2, 1 해서 10에서 9, 10에서 1까지가 연속해서 곱해지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 중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미리 유도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앞과, 그러니까 현재와 그 앞의 관계를 요런 식으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이전과 현재의 관계가 활성함수의 미분으로 곱해지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이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제 최초에 나왔던 처음 식의 요 뒷부분을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모양입니다.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가중치로 바라보는 것이죠. 히든 스테이트를 가중치로 바라보면 어떤 식으로 유도되는가.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HK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F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net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HK 안에 HK-1 이전 정보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 것이고, 그래서 요 HK를 가중치 W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체인 룰이 이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요거는 F를 netK로 미분을 하고 분모에서는, 그 다음에 다시 분자에서는 netK가 올라와서 요렇게 이 하나가 두 개의 곱셈으로 분리가 되어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netK를 F의 netK를 netK로 미분을 했기 때문에 요 녀석은 F-가 되는 것이고, 이 F-의 netK를 W로 이번에는 편미분을 하면은 W만 이제 변수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때 W로 미분을 하면은 HK-1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 정보,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의 편미분 값은 F-의 netK와 HK-1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여기 앞에 나와 있었던 요 관계식에서 우리는 최초의 이 값을 알고 싶은 것이고, 최초의 이 값은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식에서 요 식은 여기에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히든 스테이트를 가중치로 바라보는 것은 요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최종적인 모양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이제 무엇이냐? K에서 T로 이제 시그마로 간다는 거는 이 시퀀스를 다 개별적으로 더하는 것인데, 더할 때에 가만히 보시면은 이 T 값으로 이제 간다는 것은 이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길어지면 이 시퀀스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 T 값이 커지기 때문에 요 마지막 부분,
끝점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곱해지는 F-로 곱해지는 요 값이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F-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함수이기 때문에 요 값은 그 1보다 작은 값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1보다 작은 값을 계속해서 곱하게 되면은 요 값은 결국에는 0에 근사하게 이제 접근을 한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것이고, 요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제 요 애니메이션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에러가 뒤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에러 값이 작아지면서 결과적으로 표현을 할 때 요 값들은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앞부분은 t 값이 작기 때문에 얼마 곱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값이 어떤 의미가 있는 값들이 나오지만은 이 뒤로 갈수록 1보다 작은 0. 얼마 얼마라고 하는 값들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곱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요 값이 요 부분에 오면은 0으로 가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요 부분은 학습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RNN에서는 여기 시퀀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학습이 잘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